자기가 세웠던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목적 실현의 경우 사람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만족감이고, 욕망이 즉각적으로 보통 충족될 때 사람들은 쾌감을 경험하는데, 행복과 주요한 관련이 있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만족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간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하나가 이제 풍요 중독 사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라는 책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주제, 그러니까 공존의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맞게 풍요 중독 사회,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중에서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고, 또 정신건강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거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한국 사람들은 저는 한마디로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인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불안에 짓눌려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 불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중 불안입니다. 자, 생존 불안은 그냥 말만 들으셔도 무슨 뜻이다 대략 감이 오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죠. 한마디로 돈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이제 생존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생존 불안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생존 불안을 보통 경험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GDP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름대로 경제 부국이기 때문에 식량 떨어졌을 때 생존 불안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 생존 불안을 느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과금 밀릴 때,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연체될 때, 빚독촉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존 불안을 경험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자살예방센터 같은 데서 그런 권고가 있었죠.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게 밀리더라도 끊지 말라 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권고를 했냐 하면, 그걸 끊으면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삶이 힘들고 팍팍해지면 생존이 어렵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위기감 속에서 가스가 끊긴다든가 전기가 끊겨버리면 절망하는 거죠.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생활비 걱정,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걸 떠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걸 모두 다 이제 생존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생존 불안은 특정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한국 사회에는 이 생존 불안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존중 불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존중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 그런 이제 두려움과 관련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존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처음 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라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처음부터 형성할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만 사람들은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해주면 되냐 하면 서로 존중만 해주면 됩니다.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이 돼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하다 보면 뭐 사랑의 관계이든 뭐든 더 발전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존중은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존중 없이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존중 불안, 즉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옛날에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보면은 노예제 시절에는 노예주와 노예는 불평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예가 노예주한테 우리 오늘부터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노예주가 그래 그러자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야 노예 네가 오랫동안 채찍 맞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존중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자기랑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와 평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평등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죠. 그럼 한국 같은 사회, 즉 그 명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뭐 불평등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분적 불평등, 뭐 노예주나 노예도 없고 지주나 소장농도 없고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존중을 못 받는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저 사람은 이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또는 자기랑 비슷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자기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이런 충격을 받겠죠. 한마디로 노예주한테 노예가 무시당할 때 당하는 느낌하고 유사한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은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죠. 존중은 관계의 전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존중을 못 받는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아, 나는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추방불안도 느끼겠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할 거다 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이 이제 존중불안이죠. 그래서 존중불안은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존중불안은. 자, 이 두 가지 불안에 한국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다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생존불안에 시달리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약간 부유한 사람들도 존중불안에 시달립니다. 존중불안에.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사회를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인류는 사회를 물질 혹은 경제력 뭐 이런 걸 기준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다 그거는 이제 경제, GDP 뭐 이런 걸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기준으로 사회를 구분하면 가난한 사회와 풍요로운 사회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즉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어떤 사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알려면 사회를 물질이라는 기준만으로, 물질 수준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죠.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가정을 한번 보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건강한 가정이냐, 또 어떤 가정에서 살아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냐, 이걸 알고 싶으면 그 가정이 부유한가 가난한가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가족 구성원들 사이가 어떤가, 즉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또 자녀들도 사이가 좋고 가족들이 화목하다. 그러면 좀 가난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부모님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도 사이가 안 좋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관계죠. 사실 심리학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관계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관계. 자, 물질로는 가난, 풍요로 구분되겠지만 크게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불화, 화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총 네 가지 유형의 사회가 나오죠. 그걸 기준으로 구분하면
가난불화, 가난화목, 풍요불화, 풍요화목 사회입니다. 자, 근데 이 가난화목 사회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가난화목 사회는 먼 옛날에 있었던 원시 공동체 사회, 뭐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취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원시 공동체 사회가 이제 가난화목 사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원시 공동체 사회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풍요롭고 부유한 사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평등한 사회입니다. 사유재산도 없고 지배자 피지배자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계급이 발생한 시점부터, 즉 노예주와 노예가 나오거나 뭐 지주와 소작인이 나온다든가 농노가 나온다든가 자본가 노동자로 구분되는가 뭐 이런 시점부터는 가난화목사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그런데 상대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가난화목사회를 좀 더 폭넓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 옛날에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선시대에도 계급이 있었죠. 위계가 있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이라는 크게는 세 개의 이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 간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화목사회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평민이라는 사회 집단 혹은 계급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민들은 사이가 어땠을까요? 서로 좋았습니다. 굉장히 오늘날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 한 쪽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은 가난한 사회죠. 가난하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콩 한 쪽을 두고 칼부림하는 사회는 끔찍하지만 콩 한 쪽을 놓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걸 나눠 먹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화목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옛날 농촌 공동체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평민들끼리, 천민들끼리는 화목했어요. 전반적으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화목사회가 조선시대 같은 데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1980년대까지도 가난화목사회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1980년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같은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있고 그 집 지하에 새 들어 사는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주인과 새 들어 사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 이상의 관계입니다. 엄청 사이 좋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이가 좋죠. 자, 근데 응답하라 1988이 80년대 풍경을 그린 건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가 화목했다. 또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등 이런 공동체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었다는 것이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가난화목사회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가난화목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된 걸까요? 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죠. 풍요불화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80년대에 비해서 GDP 훨씬 더 올라가고 물질적 풍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풍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목했던 옛날 사람들, 그 마을 공동체 다 없어졌죠. 이제 불화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난화목사회,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화목사회에서 풍요불화사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미국, 불평등이 좀 심각한 나라들은 거의 다 풍요불화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가난화목사회였을 때보다 풍요불화사회가 됐을 때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옛날의 한국 사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위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양반, 평민, 천민.
세 가지 위계가 있죠. 크게. 근데 여기에 뭐 당연히 불화가 있습니다. 위계 간에. 그렇지만 평민들 사이는 사이가 좋았죠. 또 천민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단 존중불안이 심하지 않습니다. 존중불안은 가까운 곳에서 오죠. 한국 사람들이 존중불안을 느끼는 것은 재벌 총수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야, 어떤 재벌이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있어. 그걸 알게 됐다고 해서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겠습니까? 신경 잘 안 씁니다, 사람들. 근데 어디에 대해서는 신경 쓰느냐?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신경 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보통 3단계까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는데요. 3단계란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반경에 들어오는 거, 계속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3단계라는 거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다 이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뭐 지주집에 갔을 때는 지주한테 좀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기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불안이 약한 거죠. 이럴 때는. 근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단순한 위계사회가 아니고 다층적 위계사회로 변했습니다. 뭐 대략 이런 그림이죠. 100층짜리 피라미드 건물. 이렇게 층이 쫙 나눠지면서 위계가 만들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격차가. 그 80년대만 해도 대기업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얼마 받았을까요? 94, 5 정도 받았습니다. 별 차이 없죠? 그러면 80년대의 경우에는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이 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계가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 사이에. 근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한 5, 60 받습니다. 격차가 엄청 벌어졌죠. 100대 95에서 100대 50. 이렇게 되면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과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서로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위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똑같아 둘이? 급이 다르지. 위계가 다르지.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 사이의 위계, 또 뭐 노동자 사이의 위계,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다층적 위계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가 대학생들이죠. 한국 대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교? 그러면 서열몇이 딱 나옵니다. 대학교 위계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맨 위에 뭐 S대, 그 다음에 뭐 고대연대, 그 다음에 무슨 대 쭉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열 8위 있는 대학 다니는 학생이 2위 있는 대학생 만났다 그러면 위축됩니다. 열등감 느껴요. 반대로 자기보다 아래 서열 대학생을 만나면 우월감 느끼죠. 막 목에 힘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현주소인데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들조차 이렇게 다층적 위계 속에서 살아갔는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덜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층적 위계가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위 평민이라는 거대한 사회 집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쪼개지니까. 그러면 존중불안이 극도로 심해지죠. 위계감 불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존중불안이 심해지고, 예를 들어 여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3단계까지 어디가 포함되냐면 위아래 조금 포함돼요. 반경이. 그러면 자기를 무시할 사람들이 자기 반경 안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30평 사는데 50평 사는 사람 3단계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계속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존중불안이 극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양반만 안 만나면 무시당할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만나도 무시당할 일이 있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존중불안은 극단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같은 층 사람들 사이에도 사이가
나빠진다. 즉 불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위계 내 불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 이런 사회에서는 이 위계가 뭘로 정해졌냐 하면 법으로 정해집니다. 신분제. 태어날 때부터 평민이고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에요. 그러면 평민들이 위계 상승 욕망이 있을까요? 강할까요? 별로 없죠. 어차피 그런 욕망이 있어도 실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평민들은 양반되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민들끼리 잘 살려고 했죠. 사이좋게. 근데 오늘날의 다층적 위계사회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 넌 30층, 넌 70층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뭘로 정해집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가정환경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있으니까 돈으로 주로 정해집니다. 가변적입니다. 그렇다면 30층 사는 사람이 100층에 올라가려는 위계상승 욕망은 없겠지만 30층에서 33, 4층은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돈 더 벌면. 이렇게 되면 다층적 위계사회에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세한 욕망이 뭐가 되냐면 위계상승 욕망이 됩니다. 위계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자, 위계상승 욕망이 기본적인 욕망이 된다. 그렇다면 같은 층 사람들을 하고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내 경쟁자이고 위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경쟁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계가 올라갔을 때 내려다봐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이런 심리가 있죠. 야, 너희들은 계속 여기에 있겠지만 나는 올라갈 거거든.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은 내려다볼 건데 어디서 감히 나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래?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위계 내 불화도 심각해집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층 사람들끼리라도 사이가 좀 좋으면 나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거의 개인 단위로 위계를 만드는 사회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대학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서열 6위의 대학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 대학 안에 있는 대학생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화목할까요? 또 위계가 있죠. 과로 위계가 정해집니다. 경영학과 1위, 철학과 꼴찌예요. 이런 식으로 위계가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철학과 학생들은 서로 사이가 좋습니까? 그 학생들 내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학점 좋고 스펙 좋고 가정 좋고 백그라운드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위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죠. 위계 내에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옛날과는 다른 단순한 위계 사회가 아니다. 다층적 위계 사회다. 풍요 불화 사회는. 그 결과 위계 간 불화와 위계 내 불화가 합쳐지면서 존중 불안이 극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위에 위계가 있기 때문에 존중 불안 항상 느낍니다. 올라가면요. 올라가도 위계가 있죠. 다층적 위계가 사회가 되면 존중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더 돈을 욕망하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덜 무시당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비교하거든요. 위아래로 살짝 3단계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또 존중 불안 느끼고 위계 상승을 꿈꾸게 욕망하게 되죠. 자,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존중 불안이 극심해진다. 생존 불안도 심각하다.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안해하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어떻게든 불안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불안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있으면 불안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월급 100만 원 받다가 200, 300 올라가면 생존 불안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뭐 받는 수입이 내가 월 소득이 한 400 정도 된다 그러면 덜 무시당한다는 느낌 가질 수 있죠. 그거를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쓰는 용어들 중에서 200충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200충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가 친구 아닌 거죠. 아버지가 월급 200 받을 경우에는 벌레인 거죠. 벌레 충자를 붙여서 200충이라고 부릅니다.
300충이란 말도 있어요. 아빠 월급 300만 원. 근데 400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비참한 얘기인데, 끔찍한 얘기인데 400 받아야 벌레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400 정도 못 받는 사람은 벌레 취급하는 사회라는 거죠. 아이들이 누구 보고 따라하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어른들 세계를 바로 반영하는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존중 불안도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약간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최소 월 400 정도 번다 그러면 남들한테 막 무시당한다 이런 두려움이 조금은 완화된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돈이 있으면 이 끔찍한 불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혹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돈에 환장한 사회라고까지 누가 표현을 하던데,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됐고요. 근데 그것은 한국인들이 돈 귀신이 쓰여서도 아니고 뭐 돈 욕심이 너무 과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방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돈에 이렇게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근데 돈에 대한 이런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돈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원래 사고는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을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배가 엄청 고플 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먹거리가 눈에 자꾸 들어오죠. 식당 간판도 눈에 자꾸 띄고. 내가 의도를 안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 때문에 주의가 거기로 집중돼요. 사고가. 또 차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되면 희한하게 지나가다 보면 차가 자꾸 눈에 띄잖아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차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 차는 뭐고 저 차는 뭐고. 자, 이런 게 이제 욕망이 사고를 좌우하는 걸 보여주는 현상들인데, 뭐 먹거리 중심의 사고, 차 중심의 사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 금방 정상화 되니까. 뭐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먹거리 중심 사고 안 합니다. 또 차를 바꾸고 나면 더 이상 차 중심적 사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상화 된다는 얘기인데, 돈 중심적 사고는 문제가 뭐냐? 정상화가 안 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이고, 그게 벌써 수십 년째 가장 우세한 기본 욕망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중심적 사고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유지됩니다. 거의 성격화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진짜를 쫓는 사회가 아니라 가짜를 쫓는 사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존감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 자존감을 쫓고, 행복도 진짜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을 쫓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사람들이 그냥 뭐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사람들한테 가짜를 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가짜 자존감을 쫓게 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원래 자존감은요, 여기 설명이 있지만요,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에서 스스로 자자, 존중할 존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자존감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높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할 때, 거긴 존경의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존중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유가 없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존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깔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치로 사람이 자기를 존중할 때에도 이유가 필요하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존중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자기를 존중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바로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가치,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것은 어떤 때 쓰냐 하면, 나한테 이로우면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이롭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보죠,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가치 판단.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인데,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성능이 아주 우수해서 나한테 이로워요. 유익하고. 그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속도도 엄청 느리고 뻑하면 뭐 다운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해롭죠. 유익하지 않죠.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는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요?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당연히 이로운가 해로운가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런데 상품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냐? 이 스마트폰이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질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니까.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 사람 납니다. 소유자. 근데 사람의 가치는 어떨까요? 이게 사람이라고 치고요. 사람의 가치를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면 가치를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노예제 시대 때 같은 경우에. 하지만 사람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할 수 없는, 도구화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특정한 한 개인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로 절대로 따질 수 없습니다. 따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에게 어디에게 이로운가를 따지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밖에 안 되죠. 사회. 그건 따질 수 있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사회에 이로운 존재냐 해로운 존재냐 따질 수 있죠. 사회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래서 만약에 사회에 이로우면 가치가 있는 거고 사회에 해롭다. 그럼 가치가 낮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완용보다 안중근 의사를 더 존경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회에 이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즉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완용은 부자긴 했죠. 안중근 의사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하지만 사회에 해로운 존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치를 낮게 평가했고 존경하지 않았던 거죠. 경멸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좀 엄밀히 얘기하면 성인 정도 되면 다 벌써 하고 있어요.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존중이 힘들어요. 아무리 오늘부터 마음 먹고 존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기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자기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왜 도대체 가짜 자존감을 쫓는 사회가 됐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기여도, 이 유일한 사람의 가치 평가 기준이거든요. 사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안 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사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돈중심적 사고가 완전히 굳어진 사회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해요. 자, 돈으로 평가한다면 사람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한국에 돈 많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래도 자존감 손상을 피할 수 없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절대 다수. 생존 불안을 겪는 사람은 당연히 자존감 낮고, 아유,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더라도 존중 불안이 심하면 자존감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비록 50평짜리 살고 외제차 타지만 강남에 사는 부자에 비하면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을 수 없죠. 그래서 사회가 원래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를 해야 왔는데, 과거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돈에 거의 심하게 집착하는 사회가 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되면서 사람의 가치를 이제 돈이 아니라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돈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여도가 아니라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다들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사회 문제죠. 만약에 사람의 가치를 돈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자인데요. 책 쓰는. 저는 책을 쓰는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걸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를 돈으로 평가한다. 그럼 자존감이 저는 손상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잘 안 팔리거든요. 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의 기준으로 하면 저는 자존감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하게 되면 저는 자존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육체 노동자들도 사회적 기여도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뭐 물건을 고치고 생산하고 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죠.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압도적 다수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손상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한다면. 근데 한국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게 되면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자존감,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즉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쫓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 자존감을 쫓으려면 그걸 쫓아야 되거든요. 뭘 쫓느냐? 돈, 명예, 지위 이런 걸 쫓는 거죠. 위계 상승을 하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가짜 자존감을 쫓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자존감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는 가짜 행복을 쫓는 사회가 됐죠. 이 한국 사회에서 요즘 행복은 어떻게까지 전락되냐 하면 경쟁 수단, 경쟁의 도구라는 수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모두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모두의 행복.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모두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죠.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경쟁에서 승리한 하나의 징표가 행복인 거죠. 그렇게 이제 행복이 전락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말은 곧 뭐냐?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그 사람을. 내가 더 잘 산다. 내가 더 잘 나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거의 이제 행복 강박 같은 것도 있어요. 불행하다는 말 하는 게 무서운 거죠.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뭐 행복하지 않아? 아, 너 루저구나. 이렇게 이제 무시할까봐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행복하지 않은 걸 숨기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됐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짜 행복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가짜 행복론이 뭐겠습니까? 물질주의 행복론입니다. 즉, 행복을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많이 믿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 이외의 다른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도 돈이다. 즉,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더 부채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니까 더 행복해지려고 돈에 더 올인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곧 행복이라고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 부모들의 그 지독한 교육열 혹은 공부 강요, 자식에 대한 공부 강요, 이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부 강요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 아니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할 정도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게 한국 부모들이에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걸 왜 한국 부모들이 싫어하느냐?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별로.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믿는다면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이렇게 강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해요.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물질주의 행복론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론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 행복론은 심리학자나 행복 연구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됐죠, 이런 것도. 근데 심리학자나 행복 연구가들 중에서 물질주의 행복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왜? 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이걸 믿고 돈을 쫓습니다. 그 결과 진짜 행복에서 더 멀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자존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존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적 기여도가. 즉 자기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원래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믿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 존중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겠어. 사회적 기여도나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갖고 평가하겠어. 라고 개인적으로 결심하면 개인적으로는 자존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하는 사회로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존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행복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복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 행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행복이 쾌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감. 뭐 코카콜라 마실 때 느끼는 쾌감, 또는 뭐 초콜릿 먹을 때의 쾌감, 뭐 이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그게 유행이죠. 그런 쾌감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행복은 사실 쾌감과 큰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중에서 만족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그 기본적인 질에 의해서 구분을 해보면 쾌불쾌의 차원, 그 다음에 만족, 불만족의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체험하는 수많은 감정은 네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요. 쾌, 불쾌, 만족, 불만족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질로 구분하면. 자, 근데 쾌와 만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쾌감은 그런 겁니다. 더운 여름날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아이스바 하나 사가지고 탁 이제 시원하게 쫙 빨 때 쾌감 느끼죠? 그런 게 쾌감이에요.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쾌감은. 그럼 만족감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맛집에 가고 싶다. 인터넷에 이렇게 서핑하다가 맛집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경치도 좋은 곳에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맛.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즉각 충족이 안 되죠, 이런 거?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처럼?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바로 사 먹을 수 있지만 맛집 지금 내가 여기서 봤다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죠. 즉 목적을 세워요. 그래, 2주 뒤에 가자. 그러려면 돈도 모아야 되겠고, 같이 갈 사람도 알아봐야 되겠고, 또 어떻게 갈지도 결정해야 되겠고, 등등등 생각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요. 즉 이것도 욕망 충족이긴 한데 뭐가 들어가는 충족이냐?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지력을 동반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 실현은 단 한 방에 쉽게 안 돼요. 그런 걸 보통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쟁취하는 욕망 실현을 목적 실현이라고 그러는데, 맛집에 가겠다는 목적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2주 뒤에 3주 뒤에 갔어요. 그때 만족스러워요. 여러모로. 여기서 만족이라는 표현 나오죠. 만족이에요. 이건 쾌감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했을 때 그건 단순한 쾌감이 아니에요. 만족감이에요. 자기가 세웠던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목적 실현의 경우 사람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만족감이고, 욕망이 즉각적으로 보통 충족될 때 사람들은 쾌감을 경험하는데, 행복과 주요한 관련이 있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러니까 만약에 쾌감이 행복이라면 어떤 사람이 초콜릿 먹을 때 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집에다 초콜릿 박스 사다 놓으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먹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삶의 목적. 특히. 왜냐? 맛집에 가려고 하는, 맛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는 목적은 맛집 갔다 오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삶의 목적은 어때요? 삶의 목적은. 인생 전체와 관련된 목적이라서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쳐서 달성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죠. 왜냐? 목적이 좋은 것은, 만족감이 좋고 목적이 좋은 것은 목적 실현을 했을 때에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느낍니다. 과정에서도. 즉 3주 뒤에 맛집에 가기로 했다면 3주 전부터 그걸 준비할 때도 계속 즐거워요. 과정도. 근데 쾌감은 그렇지 않죠. 짧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져요. 그래서 과정도 즐겁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이 수많은 목적을 가지겠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또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은 아무거나 다 세워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개인 이기적인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목적을 실현하면, 달성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뭘 못 느끼느냐? 보람을 못 느낍니다. 보람은 뭐냐? 보람은 만족감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만족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람은 공동체에 기여할 때, 사회에 기여할 때, 그런 생활에서, 그런 활동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제 비유를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들이 보통 잔치집 가면 자기한테 나오는 음식을 안 먹고 싸갔어요. 애들 주려고. 자,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걸 안 싸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애들은 모를 거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쾌감이죠. 혹은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그 잔치집 가서 음식을 먹을 걸 목적을 세우고 갔다면. 자, 쾌감과 만족감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다 먹으면.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걸 싸갖고 가요. 자기 굶고. 자, 배고프죠? 고통스럽습니다. 불쾌를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쾌불쾌를 기준으로 보면 불쾌를 오히려 느끼겠죠. 그걸 들고 가면서 힘들고. 근데 집에 도착해서 애들 줄 때 또 어머니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애들이 엄마는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 그래요. 난 배불리 먹고 왔다. 너희들 먹어라. 왜?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또 신나게 먹을 걸 먹는데 엄마가 싸다 준 음식을, 그때 어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굴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있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뭐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거냐? 보람을 체험하는 겁니다. 보람. 이게 일종의 이제 보살이죠. 보살. 보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감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 이 어머니가 왜 그걸 체험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세운 목적 실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삶의 목적 실현을 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 거죠. 사람은 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본질은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 이기적인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자, 옛날에 또 다시 일제강점기 얘기를 해보면 쾌감을 기준으로 보면 이완용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안중근 의사보다 훨씬 더 쾌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따뜻한 데 자고. 독립운동가들은 어때요? 쾌감보다는 불쾌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뭘 느껴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 느낍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죠. 자원봉사자들, 집에서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불쾌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람이라는 게 있죠. 보람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나 이기주의자는 죽었다 깨나도 보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감정이라는 걸.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삶의 목적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냐? 인간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보람과 수준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좋은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돈 쫓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돈 더 벌면 자존감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병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짜 자존감이든 가짜 행복이든 사람들이 이걸 쫓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걸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개인이 뭘 잘못했거나 개개인이 뭐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 문제죠. 한국 사회가 지금 풍요 불화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은 뭐냐? 풍요 화목 사회죠. 풍요 화목 사회. 지금 풍요 불화 사회니까 풍요 수준을 더 높여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경제 성장이 지금 우리의 주요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목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안 맞게 이 PPT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쪽 얘기가 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국도 극락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동서고금의 이상사회에 대한 내용을 다 뒤져보면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든 아니면 뭐 유교든 불교든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을 계급이 있고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착취가 있는 사회로 보지 않잖아요. 평등한 사회로 보죠. 화목한 사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사회의 본질은 풍요로운 사회. 단순하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화목한 사회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짜를 쫓는 현상, 이거는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극단적으로 이 뭘까요? 불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파이가 크기가 작은 사회가 아닙니다. 파이는 커요. 어떻게 보면 전체 인류가 다 나눠 먹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파이가 커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했느냐? 뭐 미국의 경우 미국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70, 80%가 농사를 지어야만 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미국인들이 생존 가능하게 해주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몇 프로만 농사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한 3%라랍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3%만 농사 지으면 전 미국인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엄청 발전했죠. 또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만으로 전 유럽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는 굶는 나라가 있는 것은 전체 인류를 놓고 봤을 때 파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안 나눠줘서 굶는 거죠.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위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재산 2배를 넘게 가지고 있는 거. 세계 최상위 부자 2,000명이 세계 인구 60%인 46명의 재산보다 많은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이로부터 만들어진 다층적 위계,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 나아가 세계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짜를 쫓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목한 사회로 가야 된다. 반드시 화목한 사회로. 그러려면 당연히 사회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헝거게임이나 뭐 배틀로얄 같은 영화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들의 기본적인 어떤 뼈대는 슈퍼스타 K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섬에 20명 정도를 집어넣고 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규칙상.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한 명만 살아날 수 있어요. 즉 생존 경쟁에서 이긴 한 명, 경쟁에서 승리한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막대한 상금을 줍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영화들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자,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런 규칙이 있는 사회라면 그 섬에 있는 20명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수양하고 또는 뭐 책 읽고 이런다고 이 20명이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명을. 규칙을 바꿔야죠.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명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게 규칙을 바꿔주고, 한 명에게, 승자 한 명에게만 상금을 다 주는 거를 나머지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쪽으로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규칙을 바꾸면 20명 보고 싸우라 해도 안 싸울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 부처가 있죠. 시스템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죠. 한 명만 살아남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제도는 사회 운영 규칙이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또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만 한 가지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면 그 사회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존을 공동체가 책임져야만 화목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그래도 바깥 사회보다는 화목하잖아요, 가족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원칙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족을,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한국 사회 운영 방식처럼 가족을 운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제일 잘 버는 아버지는 매일 들어와서 혼자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죠? 또 삼형제 중에 그 다음으로 돈 잘 버는 맏형은 집에 와서 매일 삼겹살 먹고, 나머지 두 형제는 돈 잘 못 버니까 라면으로 때우고, 돈을 못 버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굶겠죠. 그리고 뭐 고기 좀 얻어먹든 라면 좀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겠죠. 그 가족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모두를 위해 씁니다. 가족 공동체. 그러면 그건 화목하죠. 정상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회도 가족처럼 운영하자는 거죠. 사회도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에게 떠맡기면 그 불화하는 가정처럼 서로 불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개인의 생존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모두가.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예로 이제 북유럽 사회도 많이 예를 들고 있고, 요즘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하셔서 무엇이 좋은 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우리 인류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수준에 도달했어요. 생산력도 높아졌고, 이제는 파일을 나누고 사람들이 생존 불안, 존중 불안에 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인류의 과제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짜 행복, 가짜 자존감 같은 거 쫓지 않고 진짜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진짜로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